나는 김서연, 35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소기업 회장인 남편 정민준과 함께 살고 있으며 결혼한 지 10살이 된다. 우리 집은 30평 규모의 아파트로 마치 사진 속에 나올 법한 완벽한 가정을 꾸려놨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민준이를 잘 돌보는 멋진 안사모님이라고 말하며 부러워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히 꽉 막힌 숨결이 자꾸 새어나왔다. 아버지는 전문가로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에 전념하시는 평범한 주부였다. 나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 남편의 사업 지원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을 책임졌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정민준의 부속품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그런 시선을 무시하며 적어도 겉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고 애썼다. 정민준은 사업이 성공하면서 점점 나를 멀리했어. 처음에는 사업이 바빠라는 핑계를 늘어놨고 나중에는 저녁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다. 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10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쌓아온 관계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 애써 집안일을 관리하고 그의 입맛에 맞춰 요리를 만들며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노력은 오히려 그를 더 멀리 밀어낸 건지 그는 점점 나에게 무관심해졌다.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 일주일 전이었다. 나는 그가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그의 서랍을 살짝 열어봤다. 그 안에는 그의 지갑, 명함첩, 그리고 노트북이 있었다. 평소에는 결코 그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의 노트북을 켜는 손이 움직였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날짜였어.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이 떠 있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수만 원씩의 선물 주문 기록이 줄줄 이어져 있었고 수령이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툭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 이수진은 정민준의 사업 파트너였고 종종 회식 때 만나기도 했다. 그녀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에게 인사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미묘한 경계감이 이제는 명확한 증거로 변했다. 주문 내역을 쭉 내려보다가 하나의 주문 기록이 눈에 확 띄었다. 로베르트 카우스러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것은 정민준이 나에게 준 결혼 기념품과 똑같은 모델이었다. 가격은 1,500만 원이었고 주문자 메모란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진정한 여신에게. 나는 그 글자를 보고 손이 떨렸다. 이 목걸이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라는 메모와 함께 주었는데 같은 아이템을 다른 여자에게 주면서 진정한 여신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저녁 10시, 정민준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술 냄새가 나는 채 안경을 벗고 오늘도 피곤했다고 투덜거렸다. 나는 그의 앞에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묻는다. 이수진 씨는 누구야? 이 목걸이는 왜 샀어? 그가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살짝 변했지만 금방 평온해졌다. 사업 파트너야. 최근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선물로 줬어. 너 왜 이렇게 반응해? 반응. 이 목걸이는 우리 결혼 기념품과 똑같잖아. 진정한 여신이라고 메모도 적었잖아. 나는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차분하게 말했다. 수지는 내 아이디어를 이해해줘. 그녀는 사업적으로도 나를 많이 도와주고 정신적으로도 위로해줘. 넌 뭐 해? 그냥 요리만 하면서 집안 구석에 숨어 있잖아. 10년 동안 똑같은 생활을 해서 지겹다. 이혼하자. 그의 말은 마치 나의 존재가 아무 의미 없다는 듯 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묻는다. 10년 동안의 결혼, 이게 다야?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라고 대답했을 때 나는 오히려 화가 나는 대신 차분해졌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부서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다. 이혼 협상은 빠르게 진행됐다. 정민주는 내가 한 일은 집안일 뿐이라 공동재산은 적게 나눠줄게라고 주장했다. 그 명의로 있는 재산은 약 5억 원이었지만 나에게는 5천만 원과 기타 가전제품만 제안했다. 나는 그 제안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주변 친구들은 서연아, 너 너무 순순히 받아들였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이미 그의 속임수를 알고 있었고 이 5천만 원이 향후 그를 무너뜨릴 첫 단계라는 걸.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정민주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타임라인에 정민준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사진은 이수진과 손을 잡고 있는 뒷모습이었고 글씨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잘못된 관계와 안녕히 맞는 사람을 만났다. 댓글에는 우리 함께 아는 친구들과 사업 관계자들이 축하합니다.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려요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그 중에는 평소 나에게 서연아, 너랑 민준이 정말 부러워라고 말했던 여자친구도 있었다. 타임라인에 축하 메시지가 줄줄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문 앞으로 갔다. 서울의 밤하늘은 인공빛으로 가득 차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그 모습이 마치 나의 지난 10년과 같았다. 겉으로는 빛나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나는 예상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니 가슴이 조금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은 금방 사라졌고 대신 차갑고 선명한 결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깨달은 것이다. 이 사람들, 이 관계들 모두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거품이었을 뿐이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고 정민준과 이수진, 그리고 댓글을 달았던 모든 사람들을 차단했다. 그 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하나씩 삭제했다. 탈퇴 확인 창이 뜰 때마다 정말 탈퇴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지만 나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확인을 눌렀다. 이 과정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콜러 아이디는 윤하였다. 윤하는 나의 대학 동창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지금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였다. 서연아, 뭐 하고 있어? 민준이 게시물 봤어? 그 새끼, 정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윤하, 나 이혼했어. 그리고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래. 그럼 너 지금 어떻게 해? 혼자 있니? 괜찮아. 나 잘할게. 그런데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 나는 윤하에게 내가 생각한 계획을 간략히 말했다. 자산 처리, 새로운 주소, 그리고 만약 정민준이 나를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윤하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나의 결연한 태도를 보고 알았어. 내게 맡길게. 법적인 문제는 다 내가 처리할게라고 약속했다. 그 후 나는 또 다른 친구인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설아는 패션 디자이너로 해외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는 설아에게 스위스로 이사갈 계획을 말했고 그녀는 스위스에 친구가 있어? 내가 도착하면 알려줘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다음 날 나는 윤하와 만나 자산 처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민준이 준 5천만 원과 나의 개인 저축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였다.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으면 정민준이 추적할 수 있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외 계좌로 옮겨야 해. 윤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우리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산을 투자 명목으로 스위스 제네바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고 이 과정에서 모든 기록을 최소화했다. 나는 또한 우리가 살았던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구매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중개인은 약 한 달 안에 매매를 성사시켜 주었다. 아파트 매매 금액은 12억 원이었고 이 돈도 윤하의 도움으로 해외에 안전하게 송금했다. 아파트 안의 물건들은 대부분 버리거나 기부했다. 정민준이 준 결혼 기념품인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함께 버리려다 손을 멈췄다. 이 목걸이는 나의 지난 연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복수를 위한 동기로 변할 것이다. 나는 목걸이를 보석함에 넣어 가방 속에 넣었다. 그와 함께 대학 시절 미술 공부했던 노트와 스케치북도 챙겼다. 그것들은 나의 잊혀진 꿈이었고 이제 다시 집어 들려는 것이다. 이사하는 날 나는 아파트 문을 닫고 뒤를 돌아보았다. 여기서 10년을 살았지만 애틋한 추억이라도 남지 않았다. 그저 비어있는 공간일 뿐이다. 나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휴대폰은 새로운 번호로 바꿨고 오래된 번호는 이미 파기했다. 공항에서 유나와 설아가 나를 배웅해 주었다. 서연아, 잘 가. 스위스에서 안전하게 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설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고 유나는 정민준 그 녀석 나중에 잘 처리해 줄게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기다려봐라고 말했다. 비행기는 스위스 취리히로 향했다. 하늘을 나는 동안 나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다. 정민준의 거짓말, 주변 사람들의 속임수, 그리고 나의 순순함.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우스울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오늘의 깨달음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취리히의 푸른 호수와 하얀 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모습은 나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었다. 설아의 친구인 안나가 공항에서 나를 맞이해 주었다. 안나는 스위스인으로 주얼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다. 서연, 반가워. 설아가 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줬어. 안나는 친절하게 나를 맞이하며 나를 제네바 근처 호수가 있는 작은 마을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평화로운 분위기와 예술적 감각이 넘치는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안나가 미리 준비해준 집은 2층 구조의 오래된 건물로 1층은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여기서 편히 쉬고 원할 때면 내 작업실에도 와. 안나의 친절한 말에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첫밤, 나는 작업실 창문 앞에 앉아 목걸이를 꺼냈다. 달빛이 목걸이의 다이아몬드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나는 이 목걸이를 보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너도 나와 함께한다. 정민준, 이수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게. 그 후 나는 스케치북을 열고 새로운 주얼리 디자인을 그리기 시작했다. 손이 조금 서툴렀지만 오랜만에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기분은 너무나 좋았다. 이곳에서 나는 김서연이 아니라 주얼리 디자이너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제네바 주얼리 디자인 학원에 입학한 지 3달이 지났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학원으로 가고 저녁 10시까지 작업실에서 디자인을 그리거나 금속 공예를 연습하는 일상이 반복됐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디자인 기법의 난이도 때문에 힘들었지만 대학 시절 미술을 공부했던 기억과 안나의 도움으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내 작업대 위에는 항상 그 결혼 기념품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때로는 그 디자인의 라인을 분석하고 때로는 그 위에 박힌 다이아몬드의 커팅 방식을 연구하며 결국 이 목걸이가 나의 첫 번째 시리즈 기억의 파편의 모티프가 되었다. 학원의 마스터 클래스 담당 교수인 클라라 씨는 나의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서연, 내 디자인에는 감정이 스며들어 있어. 하지만 그 감정이 슬픔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제네바 국제 주얼리 경진대회에 출품할 기회를 제안했다. 이 대회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자리야.
내 작품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나는 그 제안을 받고 잠시 망설였다. 아직은 너무 이른 게 아닐까? 하지만 유나와 설아의 기대와 정민준에게 보여줘야 할 증거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참가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잘 지내? 정민준 그 자식, 다음 달 이수진과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나는 커피를 마시며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래. 축하한다는 말 전해줘. 뭐, 너 진짜 안 화나? 그 자식은 결혼식을 강남 최고급 호텔에서 한다고 자랑하고 있어.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도 확장할 거라고 하고 자산이 20억 원 넘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 유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 있었지만 나는 그의 말 속에 숨겨진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 정민준의 자산은 20억 원이 아니라 해외 신탁을 통해 숨긴 자산까지 합치면 100억 원을 훨씬 넘는 것이다. 이는 유나가 법적 조사를 통해 알아낸 사실이었다. 나는 유나에게 경진대회 참가 계획을 말했고 그녀는 정말? 그럼 내 작품이 상 받으면 정민준 얼굴 정말 보고 싶어라며 웃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던 해외 신탁 관련 서류도 거의 모았어. 정민준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신탁 구조를 이용해 세금을 피하고 자산을 숨기고 있어. 이는 한국 세법상 명백한 위반이야. 윤하의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됐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정민준의 명예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까지 확장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작업실에서 기억의 파편 시리즈의 최종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 시리즈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파란색 사파이어와 흰색 다이아몬드가 섞여 있다. 파란색은 평화를, 흰색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주얼리의 뒷면에는 작은 한글 현자가 새겨져 있다. 이는 내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건이자 정민준이 언젠가 이 작품을 보고 나를 떠올리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 안나는 이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은 분명히 상을 받을 거야라고 확신했다. 한 달 뒤 제네바 국제주얼리 경진대회가 열렸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나의 이 기억의 파편은 그 중에서도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관람객들은 내 작품 앞에서 멈춰 서서 속삭이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 디자인,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뒷면에 한 글자가 새겨져 있네. 무슨 의미일까?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주최 측은 가장 감동적인 디자인상을 발표했다. 이 상을 받을 사람은 한국에서 온 김서연 씨입니다. 클라라 교수는 나를 밀어주며 빨리 가라고 말했고 나는 무대에 올라갔다. 나는 영어로 간략히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지막에 이 작품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기억을 잊으려 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정민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시상식이 끝난 후 여러 주얼리 브랜드에서 나에게 협력 제안을 했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는 설아에게 시상사진을 보냈고 그녀는 오빠애. 정민준이 이 사진을 보면 똥줄 놓을 거야. 그 녀석 결혼식은 다음 주야.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 그것은 나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소식은 한국에도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유나는 정민준 사무실 직원들이 내 소식을 듣고 놀란다고 하더라. 그 녀석은 아직도 널 집안일만 아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정민준의 결혼식에 보낼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기억의 파편 시리즈 중 하나인 반지와 유나가 모은 신탁 관련 증거 복사본이었다. 이 반지는 이수진에게, 증거는 정민준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보낼 것이다.
나는 안나에게 한국에 잠시 가야 해라고 말했고 그녀는 조심해. 내 시간이 왔어라고 응원했다.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목걸이를 꺼냈다. 이제는 그것이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복수의 무기로 변했다. 정민준, 이수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너희가 나에게 준 아픔을 오늘부터 하나씩 갚아 받을 것이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나는 새로운 표정을 지으며 항구로 나갔다. 서울의 공기는 익숙하지만 이제 나는 이 도시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비밀 호텔로 갔다. 이 호텔은 정민준의 결혼식이 열리는 장소와는 반대편에 위치해 있고 윤아가 미리 예약해 준 곳이었다. 호텔방에 들렀을 때 윤아가 준비한 복장이 놓여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와 블랙 재킷, 그리고 안경을 쓰면 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구성이었다. 오늘은 너의 존재를 아무도 몰라야 해. 나가서도 조심해. 윤아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 나는 복장을 입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진한 김서연이 아니라 주얼리 디자이너로서의 강인한 여성이었다. 정민준과 이수진의 결혼식은 강남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렸다. 호텔 앞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고 축하객들은 화려한 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안경을 쓰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축하객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다. 결혼식장은 하얀 장미와 백조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정중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연단 위에는 정민준과 이수진이 서 있었고 그들은 축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수진은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진정한 여왕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가 정민준이 불법으로 모은 자산으로 샀다는 걸 알고 있는 나에게는 너무나 우스울 뿐이었다. 나는 축하객들 사이에서 윤하를 찾았다. 그녀는 법무법인 동료와 함께 서 있고 나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준비됐어? 라고 속삭였고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지는 이수진에게, 증거는 정민준의 주요 사업 파트너인 박 대표에게 보낼 거야. 넌 여기서 그냥 모든 걸 지켜봐. 나는 윤하 뒤에 서서 연단 위에 정민준과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정민준은 마이크를 들고 결혼식 축사를 시작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수진 씨는 나의 삶의 빛을 가져다 준 사람이고 앞으로도 함께 해나갈 영혼의 파트너입니다. 그의 말에 축하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나는 그의 거짓말에 역겨움을 느꼈다. 연설이 끝나고 축하객들이 차례로 선물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나는 미리 준비한 2개의 봉투를 윤하에게 건넸다. 하나는 기억의 파편 시리즈 반지가 들어있었고 다른 하나는 정민준의 해외 신탁 관련 증거 사본이 들어있었다. 윤하는 이 봉투들을 각각 이수진과 박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수진은 반지를 받고 기뻐하며 고마워요라고 말했지만 봉투 안에 반지를 꺼내자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반지 뒷면에는 전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이수진은 정민준에게 반지를 보여주며 혼란스러워했다. 동시에 박 대표는 증거 사본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정민준에게 다가와 정 회장, 이게 무슨 일이야? 해외 신탁 구조, 세법 위반. 이게 진짜야? 박 대표의 목소리는 살짝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모였다. 정민준은 박 대표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런 거 없어라고 부인했지만 박 대표가 건네는 증거를 보자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이건 누가 보낸 거야?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도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박 대표의 말은 정민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수진은 여전히 반지의 연자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민준아, 이 견자는 뭐예요? 김서연 그 여자 관련인가요?
그녀의 질문에 정민주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실수일 뿐이야 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너무나 과격해서 주변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걸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첫 번째 보복이었다. 단순히 그들의 결혼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와 사업의 균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결혼식은 혼란 속에서 끝났다. 축하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떠나고 정민준과 이수진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급히 호텔방으로 들어갔다. 박 대표는 정민준에게 내일 회의를 해야 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라고 말하며 떠났다. 나는 유나와 함께 호텔 밖으로 나갔고 택시에 탔다. 어때? 기대 이상이었어? 유나가 웃으며 묻자 나는 아직 시작이야. 이건 그냥 선물일 뿐이지라고 대답했다. 택시 창밖을 보면 정민준의 결혼식 광고가 건물 벽에 크게 걸려 있었다. 그 광고를 보며 나는 속삭였다. 정민준, 이수진, 다음엔 더 큰 선물을 줄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스위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설아와 만났다. 어제 결혼식 혼란 소식, 온 카카오톡방에 퍼졌어. 정민준 그 녀석은 화를 내서 직원들에게 혼났다고 해. 설아는 스마트폰을 보며 웃었다. 화면에는 정민준이 결혼식장에서 분노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정 회장 결혼식에 이상한 선물이 도착이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이수진은 그 반지를 보고 정민준과 싸웠대. 연자에 대한 의혹을 풀지 못해서 말이야.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반지는 그들 사이에 의심을 심는 첫 단계일 뿐이야 라고 말했다. 설아는 나에게 한국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계속 전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만든 주얼리 브랜드 한국에서도 알리고 싶어.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러줘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히 고개를 끄덕이고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나는 서울의 모습을 뒤로하고 스위스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 거기에는 나의 작업실, 안나, 그리고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민준과 이수진은 지금 혼란 속에 있지만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나는 이제 주얼리 디자이너로서의 명성을 키우며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아갈 것이다. 스위스로 돌아온 지 한 달, 내 작업실에는 제네바 주얼리 브랜드 라포르테의 CEO인 프랑수아 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경진대회에서 기업의 파편을 본 후 나에게 독점 협력 제안을 해왔다. 서연 씨, 당신의 디자인은 감성과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라포르테와 함께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하시겠습니까? 프랑수아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지금 협력하면 나의 이름이 더 빨리 알려지겠지만 정민준에게도 쉽게 찾아질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조건은 3가지였다. 첫째, 협력 초기에는 라포르테 독립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개인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 둘째, 새 시리즈의 주 모티브는 탈출과 재탄생이며 나의 결혼 기념품 목걸이를 기반으로 디자인하는 것. 셋째, 6개월 후 한국 서울에서 시리즈 발표회를 개최하는 것. 프랑수아 씨는 이 조건들을 모두 수락했고 당신의 창의성과 결단력이 인상적입니다. 함께 성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협력 계약을 체결한 후 나는 작업실에 혼자 남아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내가 나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야? 새로운 시리즈 탈환의 제작이 시작되었다. 이 시리즈는 루비와 사파이어를 주 재료로 사용했으며 루비는 격렬한 감정을, 사파이어는 평화와 희망을 상징한다. 각 작품에는 금속으로 세공된 자유의 날개 패턴이 추가되었고 이는 내가 직접 금속을 다듬으며 만들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하는 일상이 반복됐지만
지금의 피로는 지난 10년의 무력감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안나는 이 시리즈가 출시되면 당신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고 응원했고, 클라라 교수도 기술적인 완성도와 감성 표현이 전보다 한층 발전했어 라고 칭찬했다. 한편 윤하로부터 계속해서 정민준의 소식이 전해졌다. 결혼식 이후 박 대표를 포함한 여러 사업 파트너들이 정민준의 불법 자산 문제로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업은 어려움에 처했다. 정민준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장을 자주 가고 있어 이수진과는 매일 싸우고 결혼 생활은 온통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소식이야. 윤하는 정민준이 해외 신탁 자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조만간 그 자식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거야. 넌 그냥 자신의 일에 집중해. 탈환 시리즈 제작이 끝나기 일주일 전 설아로부터 전화가 왔다. 서연아, 한국에서 라포르테 브랜드가 새 시리즈 발표회를 개최한다는 소식 들었어? 온 패션계가 기대하고 있어? 설아는 나에게 발표회에 와줘. 정민준과 이수진도 초대장을 받았을 거야. 그들에게 직접 당신의 성공을 보여줘라고 설득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프랑수아 씨도 발표회 주인공은 당신이어야 합니다. 이제 자신을 보여줄 시간입니다라고 격려했다. 결국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익명이 아닌 주얼리 디자이너 김서연으로서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탈환 시리즈의 메인 작품인 넥클레이스를 들고 있었다. 이 넥클레이스는 나의 결혼 기념품을 재해석한 것으로 중앙에는 붉은 루비가 박혀 있고 주변에는 작은 사파이어가 둘러싸여 있었다. 뒤에는 탈환이라는 프랑스어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이 넥클레이스를 보며 정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이 작품을 보면 어떤 반응을 할지 상상했고 그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나는 심장이 살짝 뛰었다. 오랜만에 이 도시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땅이 될 것이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나는 윤하와 만났다. 정민준은 지금 사업이 막장이야. 세무청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파트너들도 떠나가고 있어. 이수진은 그 자식의 돈을 챙기려고 애쓰고 있다. 윤하는 최근 수집한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정민준이 이수진 명의로 불법 자산을 옮기려는 기록까지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며 싸우고 있어. 우리가 내민 첫 번째 돌멩이가 큰 파도를 일으켰어. 나는 윤하에게 발표회에서 그들에게 최종적인 타격을 줄게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탈환 시리즈의 모든 작품을 확인하고 발표회를 위한 복장을 준비했다. 발표회 당일 서울 강남의 한 화려한 갤러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패션 매거진 기자, 주얼리 브랜드 대표, 유명 연예인들이 모여 탈환 시리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갤러리 뒤쪽 방에서 긴장을 풀고 있었다. 안나가 당신은 오늘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고 프랑수아 씨도 준비됐나요?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갤러리로 나갔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시선들 속에서 정민준과 이수진의 얼굴을 발견했다. 그들은 나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탈환 시리즈의 디자이너 김서연입니다. 내 말을 듣고 정민준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이수진은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를 감추려 애썼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속으로 즐기며 계속해서 말했다. 이 시리즈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각 작품에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후 나는 탈환 시리즈의 메인 작품을 들고 앞으로 나섰고 모든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 경외감을 표했다.
나는 메인 넥클리스를 진열대에 올려놓고 그 위에 조명을 비췄다. 붉은 루비가 마치 타오르는 불씨처럼 빛나고 주변의 사파이어는 그 불씨를 감싸는 평화로운 물결을 연출했다. 이 목걸이는 제 생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중앙의 루비는 나의 지난 10년을 상징하는데 그 안에는 속임수와 배신,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갤러리 안은 잠시 침묵했다. 정민주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이수진은 핸드백을 꽉 쥐고 나를 질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이수진에게 살짝 시선을 돌리고 계속해서 말했다. 이 넥클레이스의 디자인 라인은 제가 10년 전 결혼 기념품으로 받았던 다이아몬드 넥클레이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당시 저는 그걸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겼죠. 이수진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고 정민주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외쳤지만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제가 알게 된 건 그 결혼 기념품과 똑같은 목걸이를 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도 선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진정한 여신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갤러리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열심히 누르고 주변 관객들은 정민준을 향해 의아한 시선을 돌렸다. 그 남편은 당신은 요리만 하면 되라고 말하며 이혼을 제안했고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에는 새로운 연인과 함께 잘못된 관계와 안녕이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나는 프랑수아 씨에게 눈짓을 보였고 그는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는 정민준의 SNS 게시물, 이수진에게 준 목걸이 주문 기록, 그리고 이혼 시 자산 분할 계약서 사본이 차례로 보였다. 이때 그는 저에게 단지 5천만 원만 주며 자신의 재산은 5억 원이라고 속였습니다. 정민준이 의자에서 일어나 거짓말이야. 너는 그런 걸 어떻게 알고? 라고 소리쳤지만 문이 열리며 윤아가 세무청 직원들과 함께 들어왔다. 정민준 씨, 김서연 씨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신탁을 통해 95억 원의 자산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윤아는 정민준에게 조사영장을 보여주었고 세무청 직원들은 그를 붙잡았다. 정민준은 아니, 이게 다 김서연의 음모야.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수진은 이 광경을 보고 무릎이 무너져 쓰러졌다. 민준아, 너는 나에게도 거짓말을 했어? 나는 이수진에게 다가가 당신이 받은 그 모든 선물, 그것들은 불법으로 모은 자산으로 샀어요. 그리고 제 재생 목걸이 뒤에는 천자가 새겨져 있죠. 그건 정민준이 결혼 기념품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라고 적은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나도 속았어. 그 자식은 나에게 조직 너만을 사랑해라고 말했어라고 울었다. 속은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니에요. 하지만 속임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해친 건 당신의 선택이었죠. 내 차가운 말에 이수진은 입을 다물었다. 기자들은 정민준과 이수진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갤러리 안은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평온했다. 프랑수아 씨가 김서연 씨, 이제 시리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 불법 자산으로 샀던 목걸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스위스에서 주얼리 디자인을 다시 시작했고 탈환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재생 목걸이를 들고 이 작품은 아픔을 극복한 여자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부속품이 아니라 김서연으로 살아갈 겁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기자들이 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프랑수아 씨는 당신의 결단력과 정의감이 인상적입니다. 라포르테는 언제나 당신을 지원할 겁니다라고 말했고 안나는 나도 너랑 함께 해라고 격려했다. 윤아는 세무청 직원들과 함께 정민준을 데리고 갔지만 떠나기 전에 서연아, 잘했다. 정의가 이루어졌어라고 속삭였다.
나는 갤러리에 혼자 남아 재생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목걸이에 반사되어 빛나고 그 빛은 지난 아픔을 씻어내는 듯 보였다. 저녁, 설아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오늘 갤러리의 광경, 정말 영화 같았어. 정민준 그 녀석은 세무 감옥에 갈 거고 이수진은 명예가 땅에 떨어진 채 끝났어. 설아는 기뻐하며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탈환 시리즈, 온라인에서 이미 품절됐다는 소식 들었어? 한국 주얼리계가 너를 인정했어. 나는 웃으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여성들도 돕고 싶어. 나는 설아에게 여성 주얼리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말했고 그녀는 나도 참여할게. 함께 여성의 힘을 키워야 해라고 응원했다. 밤늦게 호텔방으로 돌아온 후 나는 창문 앞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지난 열년은 너무나 길고 아팠지만 오늘을 통해 모든 것이 정리된 느낌이었다. 나는 목걸이를 꺼내 창문에 대고 속삭였다. 이제 너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우리의 과거는 끝났고 앞으로는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그 후 나는 스케치북을 열고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의 로고 디자인을 그리기 시작했다. 손이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그 안에는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나는 복수를 끝내고 자신의 꿈과 함께 다른 여성들의 꿈도 펼쳐나갈 것이다. 발표회가 끝난 지 일주일, 탈환 시리즈는 한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히트했다. 라포르테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이 끊어질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고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주얼리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슈가 됐다. 배신을 견디고 다시 일어난 여성 디자이너 불법 자산을 폭로한 정의의 전사신문과 방송은 나에 대해 다양한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있었다. 프랑수아 씨는 이 정도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어라고 말했고 라포르테는 나에게 브랜드 공동대표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저는 독립적인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나의 결정을 듣고 프랑수아 씨는 약간 놀랐지만 당신의 꿈을 지원할게. 라포르테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과 공간을 제공할 거예요라고 약속했다. 그렇게 서연 주얼리 지원센터가 세워졌고 첫 번째 지원 대상은 박민주라는 2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디자인 꿈을 포기하려 했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나는 그녀에게 당신의 재능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센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운영되었고 나는 직접 주얼리 디자인 기법을 가르쳤다. 민주 외에도 이혼한 여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디자이너들이 차례로 찾아왔고 센터는 점점 활기를 띠게 되었다. 안나는 스위스에서도 동료 디자이너들을 모아 센터를 지원했고 설아는 패션계 관계자를 소개하며 센터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마련해줬다. 이 센터는 단순히 주얼리 디자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찾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어라고 윤아가 방문했을 때 말했다. 그날 우리는 센터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보며 웃음을 나눴다. 한편 정민준과 이수진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정민준은 탈세와 불법 자산 은닉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고 모든 자산은 압류되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 나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관련된 어떤 일도 원하지 않아. 윤아가 전해준 메시지였다. 이수진은 정민준과의 결혼이 무효로 선고되었고 그동안 받은 선물들은 모두 압류됐다. 그녀는 김서연 씨,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라고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을 수는 없어. 앞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세요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
센터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소규모 갤러리 행사를 열었다. 민주의 작품은 희망의 꽃이라는 이름의 반지로 은색 금속에 작은 금색 꽃을 세공한 아름다운 디자인이었다. 이 반지는 선생님과 센터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민주가 발표를 마치고 나에게 포옹했고 주변 학생들도 함께 박수를 쳤다. 갤러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고 몇몇 주얼리 브랜드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구매하거나 협력 제안을 했다. 이것이 진정한 탈환이야. 프랑수아 씨가 내게 말했고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끝난 후 나는 센터에 혼자 남아 작업대에 앉았다. 그 위에는 결혼 기념품 목걸이와 재생 목걸이가 함께 놓여 있었다. 두 개의 목걸이는 각각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고 있었다. 나는 이 목걸이를 보며 속삭였다. 고마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문이 살짝 열리며 민주가 고개를 내밀었다. 선생님, 저녁 챙겨드렸어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민주가 따뜻한 도시락을 내밀었고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동안 민주가 선생님, 앞으로도 센터를 운영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다. 물론이지. 그리고 내년에는 유럽과 한국에서 함께 센터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야. 나는 민주에게 스위스에서의 교환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기뻐하며 정말이에요? 저도 스위스에 가고 싶어요. 라고 외쳤다. 그날 밤 나는 스케치북을 열고 다음 시리즈의 디자인을 그렸다. 이 시리즈는 여성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센터 학생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기로 했다. 새벽녘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정민준이 감옥에서 우는 소리 들어봤어? 그 녀석이 내 인생을 망친 건 너야라고 외치고 있어? 유나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인생을 망친 거야? 나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지.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세무청에서 정민준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불법 신탁 구조도 모두 파악했어. 이제 그 가족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어. 유나의 말은 나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문 앞으로 갔다. 아침 햇살이 센터의 창문에 비치고 학생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결혼 기념품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재생 목걸이를 손에 들었다. 두 개의 목걸이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 빛은 나와 함께 센터의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했다. 이제 나의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미션이 시작됐다. 여성들의 꿈을 지원하며 함께 빛나는 세상을 만드는 일, 이것이 지금의 김서연이 해야 할 일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와 한국 서울에서 동시에 열리는 공생 주얼리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 전시회는 서연 주얼리 지원센터 학생들의 작품과 나의 탈환 시리즈, 안나의 디자인을 함께 전시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프랑수아 씨가 총관리하는 라포르테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획됐다. 서울 측 전시장으로는 강남의 한 명품 갤러리가 선정되었고 설아가 인테리어까지 직접 담당했으며 제네바 측은 라포르테 본사 갤러리로 안나가 준비 중이었다. 매일 오전에는 서울과 제네바를 동시에 연결한 화상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센터 학생들의 작품을 점검하며 저녁에는 전시회 행사 계획을 세우는 바쁜 일상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 화상회의 중 갤러리 관리자로부터 긴급 통보가 들어왔다. 김 씨, 정민준 씨의 누나인 정민경 씨가 갤러리에 와서 전시회 중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전시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거든요. 정민경은 정민준이 사업을 할 때 돕는 부사장이었고 평소부터 나를 겉모습만 좋은 가식녀라며 무시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화상 속 안나와 프랑수아 씨에게 잠시 회의 중단할게라고 말하고 갤러리로 향했다. 갤러리 앞에는 정민경이 경호원들과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다. 김서연, 너 이 전시회로 우리 정가의 명예를 다 망치고 싶은 거야? 정민경은 나를 보고 소리쳤다. 정가의 명예는 제가 망친 게 아니라 정민준 씨가 불법 행위를 해서 망친 거예요. 이 전시회는 여성들의 꿈을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여자들 꿈. 그런 걸로 자신을 변명하려고? 넌 그냥 복수심에 불타는 악녀야. 정민경이 나를 향해 다가왔지만 윤아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막았다. 정민경 씨, 김서연 씨의 전시회는 합법적으로 기획된 행사입니다. 계속 방해하면 방해 공연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윤아는 정민경에게 정민준의 재판 기록과 세무청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고 정가는 이미 정민준 씨의 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전시회를 중단하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정민경은 문서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래도 이 전시회에 정민준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안 돼. 특히 그 목걸이 작품은? 이 전시회의 모든 작품은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민준 씨는 단지 그 이야기 속의 한 인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뿐입니다. 그때 갤러리 안에서 민주가 나에게 다가와 선생님, 저의 희망의 꽃 반지도 이 전시에 나올 거예요. 이 작품은 선생님의 이야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주 말에 주변 센터 학생들도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요. 라고 외쳤다. 정민경은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건드릴 수 없는 여자들. 이라고 속삭였지만 기자들이 다가오자 급히 경호원들과 함께 떠났다. 고마워, 윤하. 그리고 민주, 너도 고마워. 선생님과 함께 해야죠. 민주가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갤러리 사건은 오히려 전시회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김서연, 정가와의 맞대결 여성 디자이너들의 반격 기사 제목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전시회 사전 예약은 하루 만에 마감됐다. 프랑수아 씨는 이런 사건이 전시회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었어. 당신의 결단력이 인상적이야라고 격려했고 안나는 제네바에서도 이 소식이 퍼졌어.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했다. 나는 센터 학생들과 함께 갤러리 정리를 계속했고 민주는 이번 사건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라고 기대했다. 전시회 개막일 서울과 제네바 갤러리는 동시에 문을 열었다. 서울 갤러리에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주얼리 브랜드 대표, 정치인들까지 모였고 제네바 갤러리에는 유럽의 예술가들과 매거진 편집장들이 참석했다. 나는 재생 목걸이와 결혼 기념품 목걸이를 함께 진열했고 그 앞에는 과거의 아픔이 미래의 빛이 된다라는 글씨가 적힌 설명판이 놓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목걸이를 보며 감탄했고 정말 힘찬 이야기네요. 여성의 강함을 느낄 수 있어요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전시회 중 한 여성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40대 후반으로 눈물을 흘리며 김서연 씨, 저도 이혼한 여자예요. 아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살았지만 당신의 이야기와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그녀에게 절대 늦지 않아요. 서연 주얼리 지원센터에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할 거예요. 함께 시작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껴안으며 고마워요. 이제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라며 울었다. 저녁 서울과 제네바를 연결한 온라인 축하 파티가 열렸다. 갤러리 화면에는 양쪽에서 함께 축하하는 모습이 보였고 프랑수아 씨는 이 전시회는 단순히 주얼리를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여성들의 연대감을 증명하는 행사였습니다. 라포르테는 서연 주얼리 지원센터와 함께 세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의 말에 전장이 박수를 쳤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이 전시회의 성공은 모든 여성들의 힘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라고 말했고 화면 속 안나와 센터 학생들도 함께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 밤, 서울과 제네바의 하늘은 같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시회가 끝난 지 2달, 서현 주얼리 지원센터는 서울 본원 외에 부산과 대구에 지점을 확장했고, 스위스 제네바에도 유럽 본부를 문을 열었다. 안나가 유럽 본부를 총괄하며 프랑수아 씨가 제공한 라포르테의 유럽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럽 각지의 여성 디자이너를 모으고 있었다. 나는 한 달에 2번씩 서울과 제네바를 오가며 양쪽 센터를 관리했고, 남은 시간은 새로운 주얼리 시리즈 연대의 제작에 집중했다. 이 시리즈는 한국과 유럽의 전통 문양을 결합한 것이며 여성들의 상호 지원을 주제로 설계했다. 제네바 센터의 첫 번째 학생은 프랑스인 마리아였다. 그녀는 화가였지만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작품 활동을 중단했고 이웃이 서현 주얼리 지원센터를 알려줬다. 저는 색채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이제는 주얼리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붉은색과 파란색이 겹쳐진 작품은 마치 탈환 시리즈의 색감과 맞아떨어졌다. 당신의 색채 감각이 정말 뛰어나요. 주얼리에 색채를 입히는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마리아와 함께 작업을 시작했고 그녀의 재능은 금방 돋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센터에는 신기술 주얼리 제작 과정을 배우고 싶어하는 20대 여성들이 몰렸다. 이 과정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주얼리 제작을 가르치는 것으로 설아가 IT 기업과 협력해 장비를 지원받았다. 이 기술을 배우면 우리의 작품이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 민주는 3D 프린터로 희망의 꽃반지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그 정교함은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민주야, 너 이 기술 정말 잘 익혔구나. 다음에 유럽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마리아와 함께 작업해도 돼. 내 말에 민주가 기뻐하며 손을 들고 외쳤다. 어느 날 윤하가 센터를 찾아왔다. 그녀는 정민준의 최신 소식과 함께 정가의 최종 결과를 알려줬다. 정민준이 감옥에서 행동을 고쳐 감형받았지만 출소 후에도 금고에 갇힐 거야. 정가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고 정민경도 부사장 직위를 잃고 개인 파산했어. 윤하는 정민준이 출소 후 나를 만나고 싶다고 다시 요청했다는 말을 전했지만 나는 여전히 거절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이미 끝냈어. 그의 삶은 그가 스스로 책임져야 해. 윤하는 알겠어. 내 결정을 존중할게라고 말하며 세무청에서 정민준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건넸다. 보고서를 읽고 나는 결혼 기념품 목걸이를 꺼냈다. 이 목걸이가 정민준이 불법 자산으로 샀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제는 그냥 과거의 증거물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증명하는 물건이었다. 윤하, 이 목걸이를 기증할게. 법원 증거로 사용됐던 걸로 기록해줘. 윤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이 가장 적절한 처리 방법이야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나는 목걸이를 법원 증거 보관소에 맡겼고 그 과정을 민주와 함께 했다. 선생님, 이것이 과거를 정리하는 의미겠죠? 그래. 이제 앞으로만 봐야 해. 유럽 교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연대 시리즈의 제작을 완성했다. 이 시리즈는 한국의 문양 꽃살과 프랑스의 로제 라일락 패턴을 결합했으며 주 재료는 합금과 재활용 보석을 사용했다. 이 시리즈는 환경보호와 여성연대를 함께 담았어요. 마리아가 온라인으로 디자인 설명을 해주었고 민주는 재활용 보석으로 만든다는 점이 정말 의미 있어요라고 응원했다. 연대 시리즈는 라포르테의 친환경 브랜드와 함께 출시될 예정이며 판매 수익의 일부는 센터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민주와 다른 3명의 학생이 유럽으로 출국하는 날 인천공항에서 나는 그들을 배웅했다. 마리아가 제네바에서 기다리고 있어? 협력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줘. 네, 선생님. 저희는 기대에 부응할 거예요. 민주가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었고 다른 학생들도 함께 손을 흔들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설아에게 우리도 다음 주에 제네바로 가야 해. 유럽센터 개막식이 있잖아라고 말했다. 그래. 나도 마리아랑 직접 만나고 싶어. 설아는 패션쇼와 함께 센터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제네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스케치북을 열고 세계적인 여성 지원 네트워크 계획을 그렸다. 프랑수아 씨와 안나는 이 계획을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미국과 일본의 주얼리 브랜드도 협력 의사를 밝혔었다. 이제 한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할 수 있게 될 거야. 나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비행기가 제네바 공항에 착륙했을 때 마리아와 민주가 공항 출구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선생님. 민주가 달려와 나를 껴안았고 마리아도 반가워 서연이라고 영어로 말했다. 제네바 센터 개막식은 라포르테 본사 갤러리에서 열렸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여성단체 대표들이 참석했고 연대 시리즈의 첫 작품인 꽃살 로제 넥클레이스가 공개되었다. 이 넥클레이스는 민주와 마리아가 함께 제작한 것이며 한국의 꽃살과 프랑스의 로제 라일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작품은 두 나라 여성의 협력과 우정을 나타냅니다. 나는 시상식에서 말했고 민주와 마리아는 함께 무대에 올라 박수를 받았다. 제네바의 저녁 햇살이 목걸이를 비추고 그 빛은 세계 각국의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제네바 센터 개관식이 끝난 지 1년이 흘렀다. 연대 시리즈는 세계적인 환경 친화적 주얼리상을 수상했으며 라포르테와의 공동 브랜드는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 서연 주얼리 지원센터는 한국과 유럽 외에도 미국 뉴욕, 일본 도쿄에 지점을 추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500명 이상의 여성 디자이너를 지원하고 있었다. 나는 UN 여성기구와 협력해 여성예술가 지원기금을 설립했고 매년 우수한 학생들에게 해외 유학 장학금을 제공했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정민준의 전 아내라는 꼬리표가 붙은 존재가 아니라 세계적인 주얼리 디자이너이자 여성 권익 활동가로 알려져 있다. 민주와 마리아는 함께 만든 동양의 꽃, 서양의 향기 시리즈가 파리 패션위크에서 공개되었고 프랑스 명품 브랜드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 선생님,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민주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나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고 마리아도 서연은 나의 멘토이자 친구예요라고 말했다. 서울센터에서는 첫 번째 기숙사가 문을 열었고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을 떠난 여성 디자이너들에게 무료 주거와 작업 공간을 제공했다. 설아는 기숙사 인테리어를 직접 설계하며 여기서 그녀들은 안전하게 꿈을 키울 수 있어라고 말했다. 어느 날 유나가 나에게 정민준의 최종 소식을 전했다. 정민준이 출소했지만 정가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어. 그는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렵고 이수진은 그를 피해 외국으로 갔어. 유나는 정민준이 나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삶은 그가 선택한 길이니까? 나는 당시 법원에 기증한 결혼 기념품 목걸이가 여성권익 역사박물관에 전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그 목걸이에 맞는 마지막 숙소야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시리즈 영원한 빛의 제작을 마쳤다. 이 시리즈는 재활용 금속과 세계 각지의 여성들이 직접 모은 작은 보석으로 만들었고 각 작품에는 제작자의 이름과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메인 작품은 모두의 꿈이라는 이름의 목걸이로 중앙에는 여러 색상의 보석이 모여 하나의 빛을 이루고 있었다. 이 작품은 세계 모든 여성의 희망을 나타냅니다. 나는 영원한 빛 시리즈 발표회에서 말했고 그 순간 갤러리에는 전 세계 센터의 학생들이 동시에 화상으로 연결되어 박수를 쳤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안경 뒤로 눈물을 감추며 제 딸도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는데 당신의 센터를 통해 주얼리 디자이너가 됐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딸의 작품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희망의 꽃을 모티브로 한 반지였다. 제 딸이 김서연 선생님의 이야기가 용기를 줬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건 제 딸의 힘과 용기예요. 저는 단지 도울 뿐이었을 뿐입니다라고 답했다. 그 순간 나는 복수의 쾌감보다 훨씬 큰 만족감을 느꼈다. 저녁, 안나, 윤하, 설아와 함께 제네바 호수 앞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우리 서연, 정말 대단해. 처음에 내가 스위스에 왔을 때 걱정했는데 안나는 와인을 따라주며 웃었다. 그때의 결심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어. 윤하는 내년에 한국에서 세계 여성 디자이너 축제를 열 계획이지? 그땐 모두가 모여야 해라고 말했고 설아는 패션쇼도 함께 기획할게. 정말 기대되라고 응원했다. 제네바 호수의 달빛이 아름다웠고 그 빛은 우리 모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여성예술가 지원기금 시상식에 참석했다. 시상 받는 학생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18살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었지만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김서연 선생님의 책을 읽고 용기를 냈어요. 아픔은 우리의 힘이 된다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그녀의 발표는 전장에 감동을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포옹하며 당신의 미래는 빛나요? 계속해서 꿈을 쫓아가세요라고 격려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여성권익 역사 박물관에 갔다. 결혼 기념품 목걸이는 아픔으로부터의 탈환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재생 목걸이와 함께 설명판이 놓여 있었다. 10년의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와 배신, 그리고 그를 통해 다시 일어난 여성의 이야기 설명판의 글씨를 읽으며 나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을 극복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관람객들 사이에서 정말 힘찬 이야기네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밤늦게 센터로 돌아온 후 나는 작업대 앞에 앉았다. 그 위에는 영원한 빛 시리즈의 모두의 꿈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나는 이 목걸이를 들고 창문 앞으로 가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지난 10년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나를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의 여정은 계속된다. 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찾고 꿈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김서연으로서의 영원한 미션이다. 나는 목걸이를 햇살에 비추고 미소를 짓는다. 이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